안녕하세요. 더나은 삶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큰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이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과 인공지능의 상용화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직면하고 있지요. 또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화재, 홍수를 보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문제 역시 상투적인 구호만이 아닌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책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의 저자 제프리 삭스는 7만 년의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통찰합니다. 제프리 삭스는 레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과 함께 미국 경제학계가 배출한 3대 천재라 불리는 영향력 있는 스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역사 이야기를 쓴 것이죠. 경제학에는 경제사라는 분야가 있는데 인간의 경제적 생존 과정과 형태, 흐름을 연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배워온 인물 중심, 사건 중심의 역사와는 차이가 크지요. 예를 들어 일반 역사에서는 링컨의 노예 해방을 보면서 흑인 인종차별을 없앤 위대한 인류애적인 사건으로 묘사하지만 경제사 관점에서는 노예 해방은 노예제보다 공장 임금 노동자가 유리한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환경에 맞춰 변한 사회 변화라고 경제적 논리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쓰여집니다. 나라에 따라, 정치 세력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경제사에서는 이러한 점이 덜합니다. 계량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변화의 이유와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론합니다. 저자는 7만 년 전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이래 지금까지 7단계에 거쳐 세계화를 진행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는 자연 지리, 기술, 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자연질이란 기후, 동식물, 질병, 지형, 토양, 에너지, 광물자원 등을 말하며 기술은 우리의 생산 체계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도는 정치, 법률, 사회에 적용되는 문화적 사상과 실천을 지칭한다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아메리카로 분산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문화를 창조했고 언어를 발명하며 시족사회를 형성하면서 자연을 정복해 나갑니다. 인간은 새롭게 도착한 지역들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5만 년 전 오세아니아, 1만 년 전 아메리카의 덩치 큰 육상 동물들은 인류가 도착하면서 자취를 감추었죠. 인간은 본래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작금의 환경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현대 자본주의라는 주장은 황당한 생각뿐이라 말하죠. 인간은 늘 자연을 정복하고 경쟁자들을 배척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농업, 즉 신석기 시대입니다. 지구 전역으로 퍼진 인류는 정착합니다.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기후가 따뜻해졌기 때문이죠. 농업은 자연 지리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강이 범람하는 비옥한 토양이 있고 적합한 농산물이 자라며 당나귀와 황소 같은 동물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농업이 가능합니다. 나일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국 황허강, 양쯔강 유역, 멕시코, 인도 갱지스강, 인도네시아 자바섬 등이 선택받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의 광대한 동서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자리 잡았는데요. 아메리카 역시 문명을 만들었지만 유라시아 대륙과는 기술이 단절되어 있었으며 당나귀와 말 같은 대형 순치동물이 없었다는 점이 불운했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사하라 사막에 의해 유라시아와 단절되어 있었고 열대기후는 인간과 농작동물에게 유해한 질병의 부담이 있어 발전이 더디게 되었죠. 세 번째 단계는 기마시대입니다. 말은 경제 발전과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할 대상이 없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말은 속도, 지구력, 힘을 갖췄기에 농업, 목축업, 광업, 제조업, 운송, 통신, 전투, 행정 등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말은 장거리 교역을 가능하게 해주었기에 금속을 수송할 수도 있었고 이는 야금술의 발달로 이어지죠. 또 말은 문자, 산수, 종교, 언어 등을 멀리 퍼뜨릴 수 있게 해 모든 분야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에는 구석기 때 인류가 다 잡아먹어서 말이 아예 없었고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말들은
북쪽 초원지대로 도망쳐 있었습니다. 결국 유라시아만 말을 이용할 수 있었죠. 특히 말은 첨단 기술이었기에 말을 잘 이용한 세력들은 수도 적고 문명 발달이 뒤처져 있었더라도 말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쉽게 지배하기도 했죠. 네 번째 단계는 고전시대입니다. 문명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슬람, 중국 문명의 위대한 제국들이 서로 실력을 겨루면서 동시에 장거리 교역을 하고 사상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환합니다. 제국이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인구의 85%는 유라시아에 거주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기 100년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유역의 로마 제국, 서아시아의 파르티아 제국, 중국의 한나라라는 3대 제국이 자리 잡았는데 3대 제국의 남쪽으로는 사막 또는 열대지역, 북쪽에는 산림지대와 목초지대였습니다. 농업에 유리한 기후가 뒷받침되는 동서축을 따라서 벌어지는 기마교역, 정교한 행정, 발달된 기술의 유입으로 생산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들 제국의 멸망은 각각 북방의 게르만족,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의 기마전사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광범위한 제국을 일군 나라가 이들 부족에 의해 멸망한 것인데요. 이는 기병이 보병보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구가 적고 다른 분야의 기술에서 열등한 작은 나라라도 뛰어난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대국을 상대로 결정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해양시대입니다. 항해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닷길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가 아니라 서유럽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 중국의 항해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고 송나라의 상인 역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명나라 황제는 6.25 원리에 위배된다며 항해를 금지하고 반무역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해양 정책을 폐기합니다. 한편 유럽에는 동서양을 잇는 무역길인 실크로드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인도나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해상 교역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신대륙의 발견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병원균의 쌍방교환을 가져옵니다. 아메리카에서 옥수수, 감자, 토마토, 카카오, 바닐라, 담배를 가져오고 유럽은 밀, 쌀, 말, 소, 염소, 돼지와 천연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홍역 등을 아메리카에 보냅니다. 유럽은 아메리카, 아시아를 상대로 글로벌 규모의 무역을 시작하였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탄생합니다. 탐욕으로 무장한 개인 기업들은 사병을 고용하고 수백만 명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본국과 해외에서 뇌물을 써서 정치적 특혜의 지위를 얻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개인적 탐욕 이외에도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는 정복 사업과 무제한 경쟁이 벌어졌죠. 대양 건너편 세계는 뭐든지 움켜잡는 사람이 임자였고 그 결과 마구잡이로 벌어진 강탈 행위를 견제하는 힘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산업시대입니다. 산업시대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식량 생산의 제약을 해소하였고 글로벌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죠. 혁신은 새로운 혁신을 낳으며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증기기관의 시대, 제철의 발달과 철도의 시대, 전기의 발명, 자동차와 석유화학 시대가 차례로 열리며 북대서양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패권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의 섬과 영토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중요한 지리 요건이 추가됩니다. 바로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석탄 매장지에서 가까운 나라일수록 산업화가 빨랐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 뒤를 잇습니다. 열대 아프리카와 열대 아메리카 상당 지역은 석탄이 없었습니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석탄 기반 산업화는 미국, 호주, 일본에서 발전했고 19세기 후반에는 러시아로, 20세기에는 다른 석탄 부족 국가들로 퍼졌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산업화에 실패합니다. 중국은 문호 개방을 둘러싼 1, 2차 아편전쟁, 공산당 집권 후 소련식 계획경제로 인해 망해버렸으며 인도는 가혹한 영국의 보호무역과 기근, 높은 문맹률로 산업이 형성될 수 없었죠. 다만 일본은 섬나라라서 외부 침략 방어가 용이했으며 인구가 조밀하고 도시화되어 있었고 자급자족의 농업 생산성이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석탄을 캘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봉건구조를 종식시키고 산업화에 성공하죠.
영국은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그 결과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권 국가의 지위를 미국이 넘겨받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권력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가므로 미국의 패권적 위치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은 개방 이후 40년 만에 강대국이 됩니다. 7번째 단계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기술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의 성능 발달, 스마트폰의 등장에 이어 현재는 AI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0년 전 세계 인구의 35.9%에 달했던 극빈층은 2015년 세계 인구의 약 1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지식을 급속하게 전파하였고 다른 기술의 발전도 촉진했습니다. 산업화 첫 150년 동안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계속 커졌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얻은 개발도상국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고소득 국가들보다 1인당 GDP가 더 급속하게 늘어났고 그래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심의 경제 환경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R&D 대국이 포함되면서 산업혁명 이래 처음으로 혁신이 북대서양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제프리 삭스 지리 기술 제도와 함께 인류 역사를 짧고 간결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지리, 기술, 제도에 따라 어떤 나라는 부국이 되었고 어떤 나라는 가난에서 못 벗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급격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반대로 극심한 빈곤을 없앴으며 이제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자는 현재 인류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3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I, 로봇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 거대한 환경오염, 미중 패권 싸움에서 기인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의 특징은 세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가 세계화되어간 긴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